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오후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천천고 김영희입니다. 연수 원고가 제목이 자극적이어가지고 놀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독서 교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짚고 넘어갈 게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독서 교육 너무 아름답잖아요. 애들이 책을 읽고, 대화를 하고, 자기 내면을 끌어내서 말을 해주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지나간다는, 네,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원고는 뼈를 좀 맞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해봤는데요. 네, 저희 함께 뼈맞이 준비하고 들어보시죠. 연수 원고는 130쪽부터입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라 네, 펼쳐두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도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빨리 만족해 왔다. 우리가 도취될 수밖에 없는 멋있는 분위기를 안고 가는 게 독서 교육이기 때문에 그거에 홀려서 더 예리하게 수업하는 기회를 스스로 뺏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어,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원고 130쪽에 그 한 줄 띄우고 그 아랫줄부터인데요. 저희는 2010년대 애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2020년대 애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2010년대 애들한테 필요했던 걸 주는 수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서 교육을 통해서 책 대화를 하고 서평을 쓰고 자기 경험을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걸 하게 하고 아, 내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는데 SNS에서 이미 그거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국어에만 초점을 둔 수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좀 의문을 던져볼 때가 됐다라고 봐요. 선생님, 제가 131쪽에 그 캡처해서 담아 놓은 건 트위터에서 그 하나의 이야기 사례인데요. 모험가 밀크티라는 분이 사람들한테 제안한 거예요. 커리어를 바꾸게 된 여성들에게 자기 경험을 나눠달라. 갑자기 제가 교사를 하다가 난 다른 걸 하겠어라고 그만뒀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품은 그 목표와 그 세운 방향성을 이렇게 꺾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것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출발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인용해서 자기의 경험을 나눠주세요라고 하고 이 글에 달린 인용글이 1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커리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여성들이 많은 응원과 지지가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그 사례의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실려 있는 사례도 국문과 복수 전공하고 이래 탄탄하게 살려고 하다가 지금은 다른 일을 해요라는 거고 이걸 본 다른 사람이 저도 너무 큰 응원이 됐어요라고 기뻐하고 그리고 마지막 글 같은 경우에는 전환점에서 이런 응원을 주고받는 게 우리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미 SNS에서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응원을 주고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만 초점을 둔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같은 말이긴 한데 정말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오가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건 저희가 SNS를 잘 안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네, 뼈 아프죠? 또 하나 뼈 맞을 건 뭐냐면 연민에 대한 생각인데요. 저희가 애들한테 어떤 생각을 일으켰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저희가 리얼리즘 소설 많이 읽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강 작가가 그 소설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한 것 중에 그 애들한테도 유리창에 부딪혀서 떨어진 새가 있는데 유리창은 너무 견고하고 단단하니까 아무 훼손이 가지 않고 밑에 새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새가 있어 라고 증언하는 게 소설가의 일이야 라고 말을 했고 저도 그거 너무 공감하고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독서교육 시간에 읽히는 많은 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민해야 할 대상만 바라보고 끝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무슨 교육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까? 2010년도에는 필요했어요. 2020년도에 자기 발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이 그 대상을 보고 어떻게 공감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연민해야 될 대상을 세워놓고 안타깝지. 그러니까 저 되게 안타깝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지. 관심 가져야 돼.
라고 말하고 애들이 관심 갖자라고 글을 쓰면 아, 역시 내 수업은 훌륭해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관심이 좋은 관심인지 어떤 공감이 진짜 공감인지 어떤 연민이 세상에 필요한 연민인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예시에 실어 놓은 것은 132쪽부터 133쪽까지 되게 길게 김혜진 소설가의 너라는 생활에서 몇 장면 인용한 건데요. 이 내용은 퀴어 커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 공감한다라고 하는 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인용해 놨는데요. 섣부른 공감과 연민이 그 대상을 오히려 대상화시키는 결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나를 되게 오히려 그쪽에 힘을 실게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걸 되게 생생히 볼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133쪽에 써놓은 111쪽 왜 그래? 이렇게까지 부를 거 없잖아? 너 지금 너무 예민해?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을 두고 사람들이 힘내라 힘내라 막 하니까 되게 예민해진 거예요. 그 커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걱정을 왜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민하자라고 말하고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점을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이건 좋은 수업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뼈를 때린다라고 말하는 건 저희가 너무 빨리 자아도취에 빠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방법적인 차원, 사고의 방법, 섬세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게 주입니다. 결국에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요. 오늘 1시간은 수업 사례 이야기하고 그리고 뒤에 1시간은 질의응답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올해 사회과학 도서를 읽었습니다. 소설을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뭔가 뭐 대단해? 막 이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제가 노천성과 일반 할 때 선생님 노천성과 일반 읽으셨죠? 따로 줄거리 설명 안 하고 할게요. 애들한테 야 노천성 진짜 불쌍하지 않아? 야 애 진짜 어린데 아빠 죽고 할머니랑 살고 할머니 돌아가실 것 같고 걔한테 정부 취급을 하는데 걔도 죽어. 근데 걔까지 자기가 죽이는 셈이 됐잖아? 진짜 불쌍하지. 이래서 되겠어? 그러니까 연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불쌍하게 인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세워놓고 이렇게 밀어서 애들을 막 떨어뜨리는 수업을 해왔다는 걸 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사회과학 도서를 읽어야겠다. 그냥 연민을 써먹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연민의 감정을 애들한테 섬세하게 단계 설정을 하는 대신에 그 분위기를 써먹어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34쪽부터 이제 올해 한 수업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올해 저는 국어 수업은 인간한테 어떤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을까? 불쌍해하는 거 말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였고요. 그리고 사회과학 도서를 읽고 사회 비평문을 쓰는 활동, 그리고 택배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보고 영화 분석 활동을 하는 두 개의 활동을 이어서 했어요. 사회 문제를 대하는 저희의 자세에 대해 좀 생각하는 활동으로 한 학기 수업을 꾸렸는데요. 135쪽에 일단 저희가 먼저 읽은 책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틈틈이 학생들이 쓴 글을 인용해 놨는데 이 글을 쓴 학생은 그렇게 최상위권 학생은 아니에요. 최상위권 학생은 아닌데 글이 수업을 통해서 지향해야 할 바가 되게 잘 담겨 있는 친구들 걸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수장에서 지금 막 이거 일일이 읽고 하진 않을 텐데 꼭 사례를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싶었을까라는 게 제 말을 듣는 것보다 이 글을 보시면 조금 더 잘 나타나실 것 같거든요. 네, 책은 135쪽에 목록이 실려 있는데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를 했고요. 책의 권수가 항상 저희가 사람마다 뭐가 좋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는 지점인데 이건 취향인데요. 저는 권수를 많이 제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얘네를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고하는 훈련을 시키려면 제가 그 책 내용을 장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권 넘게 제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건 많이 제시하는 거, 조금 제시하는 것 각각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저 말이 반드시 맞아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처럼 애들의 사고 과정에 내가 직접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어
라는 걸 목표로 세우신다면, 그러니까 세상에 재밌는 책이 되게 많아, 즐거운 책이 되게 많아, 라면 이렇게 쫙 오픈하시고요.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칠래? 라면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몇 권만 제시하는 게 좋아요. 제가 비고에 써놨는데, 읽기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소설을 넣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천개의 파랑과 당신의 떡볶이로부터는 쉬워요. 특히 당신의 떡볶이로부터가 제목부터 매력적이죠. 이게 저 동료 선생님이 같이 수업하는 선생님이 읽기자라고 해서 넣었는데 독서력 약한 친구들이 되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설을 좀 투입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둘 다 주인공을 불쌍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천개의 파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포함을 하였습니다. 독서일지를 썼는데요.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초점이 수업 정교화의 필요성을 자각하자예요. 그러니까 저도 정교화에 성공한 건 아닌데 고민해야 할 지점 분명히 있는데 좀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거든요. 일지에 제가 학생들한테 실어서 제시한 질문을 조금 변형을 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상 깊은 글귀와 이유, 그리고 책 내용과 사회의 일, 혹은 나의 경험 연결짓기, 이게 되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기존의 방법을 까는 게 아니고 기존의 방법이 있으면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10년째 한 발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애들한테 일지에 얘들아 인상 깊은 구절 옮겨 쓰고 왜 그런지 이유 써라고 하면 명문장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 없나요? 나는 이거 찾으라고 한 거 아닌데 왜 명문을 찾고 있는 거지? 막 이럴 때 되게 많은데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일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2차 시에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진지한 생각을 일으켰거나 너무 멋져서 자신을 놀라게 만든 작가의 생각이 담긴 부분을 찾아 옮겨 쓰고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고요. 명문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명문장은 세 번째에 묻는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의 명문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분리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 수업 목표를 정하셨으면 어떤 발문을 제시할 건지 그거를 나눠야 애들이 선생님이 바라는 방향대로 걸어가는데 저희가 하는 특히 발문?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걸 보고 얘네는 왜 이러지? 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선생님은 성공했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수정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본 포맷, 일단 기본 포맷이 좋으니까 저희가 뭔가 발전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상 깊은 부분 쓰고 생각 쓰고 사회 문제 연결짓고 자기 경험 연결짓는 건 일단 되게 좋은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수정해서 쓰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이고 여기서 저희가 염두 둬야 되는 건 저희가 책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목표하는가 변화를 목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지에 어떻게 변하고 싶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 를 물어야 되는 거고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어? 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1차 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136쪽 보고 있어요. 1차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죠. 일지도 쓰는 시기가 다르잖아요. 앞부분 읽을 때는 1차 시 일지를 쓸 거고 중간에 한참 그 내용 많은 부분 읽을 때는 2차 시, 3차 시 쓸 거고 그리고 다 읽어갈 때는 이제 그 이후 마지막 거 가겠죠. 그 일지에 쓰는 질문을 살짝 바꿔주면 훨씬 더 애들 사고가 그 활동 목표랑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1차 시에는 왜 선택했니? 그리고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독서, 구술평가, 사회비평 할 건데 이거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너는 뭐를 기대해? 라는 걸 저는 반드시 묻거든요. 그 학습지에 애들이 손으로 뭔가를 쓰잖아요. 근데 손으로 쓰는 건 되게 힘이 세요. 손으로 쓴다는 건 일단 무의식 중에 이건 중요하구나라고 인식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습지에 이상한 부분에 구멍 뚫어놓고 답 쓰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얘네 생각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이거를 좀 뇌에 새겨지지는 않겠지만 좀 더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은 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대감을 반드시 넣는 게 애들도 내가 이걸 뭘 위해서 하는구나를 인식하게 하고 교사도 애들이 쓴 기대감을 보면 아 얘가 그냥 수업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좀 인류애가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저는 3차 시 활동지 주고 제가 각 주에 썼는데요. 3차 시 책을 읽으라고 준 시간은 4차 시예요. 근데 저는 수정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거든요. 일지를 이렇게 3차 시에 걸쳐서 써요. 근데 꼭 그 시간은 안 써도 돼요. 애들한테 걷고 다시 내주고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 4차 시는 못 쓴 거 있으면 쓰거나 수정하고 싶은 거 수정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를 높이는 경험을 좀 많이 갖게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내준 양식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 책을 읽은 것이 본인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그래야 변하려고 책을 읽은 거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 저희가 일지는 되게 기본적인 첫발이잖아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도 무엇을 언제 물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수업사를 보고 내가 적용하는 건 엄청 큰 노력이잖아요. 도전이고 되게 멋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본인의 지향을 한두 문장씩 얹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독서 교육은 책에 기대서 하는 수업이잖아요. 근데 책에만 기대지 말고 내가 섬세하게 계획한 질문에 애들이 사고를 쉽게 하는 경험이 그 수업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주도성을 더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독서 교육에서 너무 책만 강조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교사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에 읽는 건데요. 어떻게 읽히느냐도 저희가 생각 많이 하는데 읽는 법부터 설명했어요. 이거 고3하고 한 수업이거든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인덱스 테이프를 붙이는 법을 애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도 선생님 책 왜 읽으시죠? 재미있어서 읽나요? 저희도 책에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저희도 잘 모르고 활용을 안 해본 경험도 되게 많아요. 그럼 애들한테 수업할 때 알려주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책을 활용하는 경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도 책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인덱스 붙이고 형광펜 칠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애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결국에 애들을 성인 독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떠나도 뭔가 혼란스러울 때 책을 찾아서 보고 그 효과를 체감했으면 좋겠고 기저귀를 삼았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고 친구가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면 그냥 재밌게 읽는 경험을 뛰어넘어서 활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설명에 실어 놓은 게 선생님 독서는 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 대학원 시험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대학원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뭐는 없는데 그냥 스스로 책 읽는 경험을 독자 1일의 사례로 애들한테 제시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책을 털어 읽을 때 인덱스 테이프를 지금 여기 원고에 쓴 대로 붙이고 뭐 밑줄을 그으니까 독자 1인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되게 좋더라. 너희도 연습 삼아 한번 해봐.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정예지 선생님하고 제가 짧게 광고하자면 제가 또 전국모 연수국장이잖아요. 그래서 북클럽 활동 같이 하는데 예지 선생님이 금요일 날 저희 북클럽이어가지고 그때 본인이 책 읽는 방식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덱스 테이프를 3개를 쓰시네요. 저 이거 듣고 너무 재밌어서 인덱스 테이프 3개 쓰시는데 하나 색깔은 적당히 좋은 거에 표시하고 다른 색깔은 핵 좋아 싶은 거에 표시하고 나머지 색깔은 헛소리인 거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을 때 내용 구분하는 게 그거 쓰는데 되게 유용하시대요. 그러니까 인덱스 테이프나 뭘 표시하는 법은 다 다르겠지만 애들한테 표시를 하면 훨씬 더 활용할 수 있어. 책은 활용하는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시켰어요.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시 일치로 넘어가면 선생님 136쪽에 3차 시의 두 번째 질문이 책을 읽으며 표시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훑어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표시한 거 있죠? 저도 중요도 따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저희가 독자 입장에 저희를 세워놓고 책에 있는 경험을 복기해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다시 한번 그것만 뽑아 읽어야 책 전체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송승훈 선생님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으면 바로 주제 파악은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말고 다시 중요한 것만 돌려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표시하고 다시 쭉 그것만 보고 처음부터 다 읽지 말고 표시한 것만 보고 그러고 나니까 이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다루고 싶은 건 뭐야 라고 찾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우린 그걸로 사회 분석 활동을 할 거야. 요거를 생각하는 경험을 쌓게 해줘야 합니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미로 읽게 하는 거 혹은 이렇게 다양한 책이 있어? 혹은 너희 얘기를 해봐? 를 목표로 하는 수업은 2020년도에도 유효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말미에서 이 강의를 다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필요한 이유는 교사 스스로 나 직업생활 되게 잘하고 있다. 내 수업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려면 10년 동안 같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목표를 두고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가 아니라 저희가 직업 생활을 일단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애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서 수업 연구를 하진 않거든요. 제가 뿌듯하고 싶어서 해요. 괜찮네? 이거 하니까 괜찮은데? 나 약간 교사로서 레벨업한 느낌이야. 이런 걸 주려면 자꾸자꾸 뭔가를 변화시키고 시도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해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애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하면 좋으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들한테 도움되는 부분에 표시해 라고 했는데 그냥 도움되는 부분에 표시하라고 하면 맞아요. 저 덕후죠. 윤재호 선생님 바나나 우유 좀 받아가시고요. 그냥 도움되는 부분 밑줄 그어라고 하면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상한데 밑줄 긋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하는 말들을 잘 떠올려 보면 애들이 스스로 나는 바본가? 왜 나는 못하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법한 애매한 표현 되게 많아요. 아까 인상 깊은 글귀를 써보고 그걸 해보자. 그러니까 그 자체 되게 좋은데 저희는 이제 10년 썼으니까 조금 더 섬세하게 나가자라고 분리하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얘들아 도움되는 걸 밑줄 그어라고 하면 뭐가 도움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3개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137쪽에 있는 하단에 1, 2, 3입니다. 이것도 저는 대학원 떨어졌으니까 학술적인 배경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데요. 내가 책 읽으면서 언제 쾌감을 느끼지? 언제 도움을 받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막연히 생각은 해 봤는데 언어화 안 됐던 게 언어화 된 상태로 있으면 와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두 번째는 막연히 문제 상황인 것 같아 라고 인식했는데 작가가 그걸 짚어서 야 문제야 라고 이야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똑같은 일상을 바라보는데 와 이 사람 나랑 차원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싶을 때 저 너무 좋아요. 애들한테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 3개의 밑줄 그어라고 했는데 이건 사회과학 도서니까 사회과학 도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애들은 그 부분에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일지를 쓰고 사회 분석 보고서를 쓸 준비를 했습니다. 이정인 선생님 저한테 칭찬해줬으니까 바나나 올려드릴게요. 장은정 선생님 제가 학술적 배경이 아니고 영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장은정 선생님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나나 우유를 드리는 기준은 저에 대한 찬사를 보는 엉망진창이고요. 다음 볼게요. 주장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가 사회과학 도서를 읽으면 글을 2개를 많이 쓰게 하죠. 사회과학 도서를 읽으면 그 책의 소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게 하거나 혹은 사회 문제를 다뤘으니까 논설문을 쓰게 하거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가치 있는 글인가? 엄청 뼈 맞는 것 같죠? 가치가 없어요. 채점하는 거 말고 정수화 선생님 저를 찬양해 주셨으니까 연습 끝나면 인성 파탄자 채점 대상 말고 가치 없는 글이에요. 사실 제가 받아왔던 거 정성화 선생님 제가 놓친 문장인데 영희대학 영희과 설립 감사합니다. 바나나 우유 이렇게요. 이런 거죠. 논설문을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일단 그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동안 우리가 애들한테 쓰게 한 논설문을 떠올려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요. 저는 논설문을 쓰는 대신에 비평문 쓰게 했어요. 왜냐면 논설문은 무책임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되게 무책임해요. 일단 주장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얘네가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이잖아요? 논설문을 쓰기 위한 주장을 만들 만큼 그 현상을 잘 알고 있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2020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공고히 하게 하는 자료를 수집해서 주장을 강화하는 게 얘네한테 필요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거요. 엄기호 선생님 그 유튜브는 책을 지워 삼킬 것인가? 그 책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논문 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상도 의미가 있는데 읽고 쓰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읽고 쓰는 게 왜 의미가 있을까라는 말을 하면서 사례로 논문 쓰는 거 말하거든요. 논문 쓰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을 다 읽고 나서 거기서 언급되지 않은 걸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작업은 주체를 작게 만든대요. 내가 정말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제 검색하면 나보다 더 천재적인 사전 연구 자가 되게 많고 나는 되게 먼지 나부랭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의 연구에 기대서 이 후속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비대해지는 건 가치가 없어요. 뭐를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해온 논설문 쓰기는 자아 비대화에 완전히 복무하는 글쓰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책 읽기의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책 내용에 대한 주석을 다는 식으로 애들이 글을 읽고 쓰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논설문이든 보고서든 책을 읽고 저희는 책을 제대로 읽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지 이 소재를 접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소재 접했으니까 다른 글 써, 다른 자료 가지고 와서 논설문 쫙 써, 막 이렇게 하고 다른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서 써 이렇게 해버리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현상을 분석하게 했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현상 있죠. 만약에 노동 문제라면 노동 문제 분석을 할 때 대안을 내놓지 않아도 돼. 현상의 이유가 뭐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는 너희 책에서 찾고 그 부분에 대한 너희 생각을 쓰면서 분석 작업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책을 활용하는 법이라고 보고요. 독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책을 읽고 외부 정보를 얻잖아요. 그게 자기 것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그 내용에 대한 내 경험, 생각을 정리를 해보고 그것에 뭐 동의하든 아니든 그 순간에 자기게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자기 입장이 생기고 저희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칭찬 감사하고요. 쌤다다 선생님 닉네임이 귀여우니까 바나나 우유 드릴게요. 저 귀여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 저희가 비난이 아니라 비판을 해라는 말 되게 상투적으로 많이 하는데, 비판을 다짜고짜 10대 애들한테 시켜버리는 게 비판하는 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분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판이 아니라 분석을 해. 라고 하고, 그리고, 비평문을 썼습니다. 요즘 SNS나 혹은 인터넷 답글들 보면 원글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주제에 대해 말한 글이고 B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내가 B의 지지자니까 이걸 읽고 막 읽으면서 B의 주장을 강화하는 부분만 찾아서 역시 B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한테 자꾸 자기를 깨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아를 비대하게 하는 수업은 경계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139쪽은 애들한테 외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한 대로 책을 읽었으면 책 자체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외부 자료 가지고 오는 순간 훼손돼요. 그 순간 읽은 책은 소재 제공 자체의 의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이 외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색해서 찾았잖아요.
엄청 신나고, 야, 이거 빨리 보여주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온 자료 자체가 나의 주장을 그냥 강화하는 정말 소비되는 대상만 되고, 여태까지 읽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거 짜맞춰서 뭘 만들까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자료 가지고 오는 순간 수업의 가치가 훼손된다라고 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게 했어요. 제가 139쪽에 굳이 굵은 글씨로 관성적으로라고 써놨는데, 관성적으로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거 좀 관성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 들고 살짝만 바꿔도 수업 자체도 되게 많이 바뀌고 애들이 도달하는 영역도 아주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거 책임감 있는 말인가? 이거 똘똘하게 답을 쓸 만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수업 듣는 지금 동철쌤 역시 지적이잖아. 자아가 취약하기 때문에 자의식이 과잉된대. 제가 제 칭찬을 좋아하는 것도 제가 자아가 약하기 때문이겠죠? 화나니까 동철쌤은 바나나 우유 안 줄래. 그러겠습니다. 너무 똑똑하니 주고 싶지 않네요. 전 자아가 약하거든요. 사 먹어요. 그리고 뭐지? 동철쌤 너무 지적이어서 놀래가지고 다음에 할 말을 까먹었잖아. 이 자리에 있는 허수은 선생님이, 저 허수은 선생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니까 허수은 선생님 바나나 우유 받으세요. 야, 허수은 선생님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와 하고 놀랬던 게, 허수은 선생님은 다른 사람 그 활동지를 이제 저희가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답을 직접 써본대요. 저만 안 했나요? 저는 갔다가 야 좋아라고 하고 바로 하고 애들이 똘똘하게 못하면 바보야? 이랬는데 수은 선생님은 답을 써보고 어떤 답을 애들이 쓸 수 있을까? 그 범위 같은 걸 생각해본 다음에 이제 제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성을 따질 때 답을 써보고, 그런데 이 답을 써볼 때 그 문제를 제가 해석할 때 제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막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쓰겠지 이런 거 다 그냥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놓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 손댈 지점, 손댈거나 쪼갤 부분 쪼개서 제시를 하십시오. 140쪽은요, 그 자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얘네가 되게 중요한데요. 글에 안 숨었으면 좋겠어요. 이육 선생님, 동철쌤은 뭐가 되느냐요? 바나나 우유로 자기 돈으로 내 돈 내산한 사람이 되는 거죠.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육쌤 한번 언급했으니까 바나나 우유. 막 초점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고요. 애들이 글 뒤에 안 숨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거 네 사고가 아니야 라는 걸, 치열하게 파고들어야 네 사고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더 안 가지고 오게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140쪽 내용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일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았는데, 애들한테 이제 글쓰게 하는 활동 시킬 때 저는 어느 지점에 가장 초점을 두냐면,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지적 충격 주는 글을 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시킬 때 디렉션을 명확하게 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글이 좋은 글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기준이에요. 본인 기준인데 제가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떠한 부분에서 열광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생각 한 사람한테 열광하거든요. 저희도 다 그렇잖아요. 뻔한 얘기를 길게 하는 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글을 쓸 때에도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글이에요? 라고 했을 때 이 말만 해도 되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 책 내용을 정리하는 글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뭘 깨달았다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독자가 네 글을 읽었을 때 와 이런 생각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원해 라고 말을 하고, 독자 쾌감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라고 하면 글 수준이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지적 쾌감, 그러니까 뻔한 말은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고, 되게 똑똑하다, 같은 걸 봐도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놀라워 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글, 혹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혼자서는 그 생각 못 했는데 네 경험을 듣고 나니까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글, 그 둘 중에 하나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뭐를 막 엄청 제시하지 않아도 좋은 글이 나와요. 좋은 글이 나오고요. 네. 제가 지금 140쪽에부터 142쪽까지 학생 그 사례를 실었는데, 보면 다 책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줄 가치가 있는 생각. 저는 그 가치에 좀 집착해요. 가치에 집착을 하는데, 그런 게 잘 담겨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정을 해야 돼요. 그 재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그 제 블로그 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되게 B급 문화 좋아하고 유튜브 좋아하고 이상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재미를 그런 데서 찾으니까 선생님들이 와 재밌는 수업 준비하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죠?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보는 거고 자기 안 좋아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의 재미는 웃긴 짤이 들어간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기대는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보니쌤 수영 말하셨지만 수영을 막 해요. 다른 거 할래. 왜냐하면 전 수영을 못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요새 근육 키우려고 근육 운동을 막 해요. 그럼 엄청 힘들거든요. 힘든데 근육량이 늘겠지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어깨선이 더 단단해질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PT쌤이랑 막 웃으면서 막 와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수업 가는 게 되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되는 수업을 하게 해야 되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하나도 안 힘들 거야, 재밌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근육 운동 엄청 진짜 힘들잖아요. 애들한테 저는 얘들아 같이 있는 거 얻으려면 좀 힘들어야지 라는 걸 알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쉬울 거야, 재밌을 거야 라는 말이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애들한테 인생을 정말 살아갈 때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을 틈틈이 해주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있어요. 근데 뭘 얻으려면 고통은 겪어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숨기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에요. 거짓말 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애들한테 그 고통의 가치에 대해 생각을 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상준 선생님은 제 블로그를 홍보해 주셨으니 바나나 우유를 연실쌤 PT 받아요? 좋아요. 연실쌤 운동 동료. 네. 그래요? 뭔 말했지? 재미예요, 재미.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 재밌는 뭔가를 찾고 애들 세대에 맞는 자료를 갖고 가면서 재미를 일으키는 건 전 재미 아니고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에 그렇게 투입하니까 저도 그냥 기술이고 이건 본질적인 재미는 아니에요. 그거를 찾으려고 뭐 헤맬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저는 그거 제가 쓰는 게 되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 애들한테 수업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발전시킬 것인가를 선생님이 내가 취향에도 안 맞는 유튜브를 볼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 내가 발전시킬 수 있지? 어떤 지점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되게 근데 여기서는 나은 인간이라는 건 착한 인간이 된다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능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제가 돈을 막 뭐 1회에 몇만 원을 내고 PT를 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당장 느껴지는 변화가 없는데 김영희님, 혜연님 3년 뒤에는 괜찮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돈 내고 다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능력적인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표현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토의를 잘하게 되거나 발표를 잘하게 되거나 뭐 구술을 잘하게 되거나 글쓰기를 잘하게 되거나 뭔가를 잘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첨삭은 필요합니다. 첨삭 없이 좋은 글을 쓸 수는 없거든요. 아까 그 도서 목록에 몇 권을 실어 제시하느냐랑 좀 비슷한 건데요. 도서 목록을 많이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저처럼 조금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수업을 장악하고 싶어하는 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서평도 저는 A4지 한 쪽만 써요. 왜냐면 제가 애들 글 체계를 봐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긴 글을 완성해서 와, 내가 이걸 했어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완결성 있고 매력적인 글을 쓰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려면 교사가 그걸 다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건강 해치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잖아요. 저의 건강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걷어가서 교사가 보면 일상이 부서지고, 수업 시간에 봐야 돼요. 글 쓰는 시간 4시간 주거든요. 그 애들이 쓰는 동안 저는 애들이 쓸 때 옆에 가서 애들이 쓰는 거 읽어보고, 그러니까 다 읽고 이거 수정해주는 것보다 중간에 수정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방향성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쓴 데까지 읽고 나서 이거 방향성? 그러니까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에 대해 말을 하냐면 제가 강조하는 것은 143쪽에 글 한 편의 주제가 2개인 경우, 대충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논점 이탈한 경우,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갈수록 막 딴 얘기하고 있거든요. 논점 이탈한 경우, 혹은 너무 짧거나 내용이 뻔한 경우. 잘 쓰는 애들 아니면 대체로 이거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읽고 이거 주제 2개인데? 야, 너 이거 논점이 이탈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제 하는 거죠. 선생님 절대로 이거 껴안고 가지 마세요. 100% 서술형한 임지은 선생님 반환 나오기 받으세요. 이 사람. 그러지 말아요. 아,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지금 144쪽부터 수정 사례예요. 144쪽은 학생이 코로나 사피엔스를 읽고 나서 3학년 1반 최대 입시하는 남학생이요. 체육하는데 이만큼 쓴 거 되게 훌륭한 일이죠. 그 전 같으면 제가 박수 쳤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를 읽었어? 너 체대여서 정신대 이거를 읽고 이거를 썼다고? 너 진짜 잘했다. 중요한 것도 잘 찾았네? 근데 보면 자기 얘기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글의 매력 있죠? 지적 충격도 없고, 독자가 여기 나온 경험을 읽고, 아,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채점할 때, B나 C는 주겠죠? 하지만 글 자체의 매력은 없으니까 채점 대상 말고는 가치가 없는 글이에요. 애한테 네 얘기가 들어가겠어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수정 후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애 쓰고 있으면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네 얘기 어딨어? 이거 읽으면 뭐가 재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5쪽 같은 경우에 수정 전하고 안락사는 꼭 필요할 것인가? 동물 안락사에 대해서 쓴 친구가 있었는데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동물 안락사가 싫다고. 근데 이거는 얘가 그걸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안 돼밖에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네가 아는 이야기 써야지. 너 동물하고 뭐 없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 이야기 하면서 이끌어내서 이제 수정하게 하는 거죠. 애들한테 완결된 글을 쓰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사회 부조리를 애들이 인식하고 그냥 거기 바보처럼 휩쓸려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 읽기가 필요해. 자기 주장을 만드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화만 내는 걸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그 본질을 자꾸 파고들어서 뭐가 문제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정말 작동하는 화내기를 하려면 파르르 이게 아니라 차갑게 이걸 분석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를 글쓰기에서 되게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일상이랑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혹은 이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그걸 글을 쓰면 이렇게 촘촘히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보려면 분량을 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글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쭉 끌고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려면 네,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해결하고 바로 제시해주고 그리고 애들도 완결된 하나를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사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 저희 또 제 칭찬 나왔으니까 단체 최면 임지은 선생님 받으시고요. 네, 오랜 최면 이혜진 선생님 받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노린 건 아니에요. 노린 건 아닌데 147쪽에 이제 발견된 글쓰기의 힘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목록 안에 여성주의 책을 2권 넣었어요. 근데 2권이 막 이렇게 격한 책은 아니고 엠번방 사건 다룬 것과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 인터뷰한 책 2권이었는데, 남자애들이 안 읽었을, 그러니까 저도 그 남자애들이 이제 반응할 때 제가 이거를 잘 못할 수 있어. 저 겁 많아요. 그래서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안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선택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이 나중에 글쓰기 할 때 화내면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 왔는데, 애들이 쓰는 글을 읽으니까 지금 148쪽에 이제 학생이 쓴 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남학생들이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여권 신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피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쓰고, 마지막 부분이 저는 되게 와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148쪽부터 149쪽에 걸쳐 있는 사례에도 밑줄 그은 걸 보면 남혐 하는데 이야기로 꺼내는 게 쉽지 않다. 어떻게 대화하지? 라는 의문으로 끝나요. 근데 남자애들 글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희망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 많으니까 그걸로 저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는 국어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나 윤리 수업하고 저는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어 수업은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페미니즘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회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할 때 애들한테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윤리나 사회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사고를 형성할 때 어떻게 해야 오류에 빠지지 않아. 혹은 네가 이거를 바탕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오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건 자기를 작게 만들고 자꾸 뭔가 찾아보게 하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면 머릿속에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 생각들이 나열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되게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특히 그 여성주의는 화를 막 서로 내잖아요. 남성도 화내고 여성도 화내고. 근데 막 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지?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시켜주는 거죠, 저희는. 발견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화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 나는 그걸 참 고민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자아 발견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저는 국어과고, 애들이 그거에 대한 사고를 형성할 때 논리적으로 짜일 수 있게. 그러니까 예시는 지금 150쪽에 방금 제가 읽어보세요 했던 글의 한 문단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책 안에 그 작가가 20대 초반일 때 그 식당에서 알바했는데 오피스 와이프 제안을 받았대요. 그래서 얘가 그거를 읽고 화가 나겠네. 여성 화가 나겠어? 그런데 만약에 여자 사장한테 남자 알바생이 그런 제안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욕먹었을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아까 국어과와 사회윤리과의 차이가 있어요는 얘를 설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사고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1대1로 나란히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것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나오는 건 횟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지금 100개 일어나는 일과 1개 일어나는 일을 두고 둘 다 욕먹어야 되지만 1대1 왜 우리만 욕을 더 먹어라고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아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구교과로서 국어 수업이 맡아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짧게 쓰게 하고 사고를 바라보세요. 반드시, 첨삭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바나나 우유 더 드릴 분 없나라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충격적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충격을 주세요. 그리고 맞아. 저희가 국어과 교육과정 안에 수정하기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되게 이상한 글 실어놓고 문제점 찾고 수정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건 가치가 없잖아요. 결국에 뭔가를 글을 수정하게 하는 건 타인의 글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내가 사고를 조직적으로 잘 해야 다른 거 문제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사례 놓고 그거에 문제점 찾기 하는 것보다 자기 글 놓고 논리적으로 점핑한 부분은 없는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은 없는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거를 찾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선생님 지금 50분이라 제가 정각까지 하고 10분을 쉴게요. 결국에 무엇을 논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애들이 사회에 대한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자기를 빼놓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되게 똑똑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사회는 저래? 바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애들한테 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를테면, 선생님 여기에 제가 151쪽부터 실어놓은 예시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애들 152쪽에 그 글의 일부인데요. 제가 밑줄을 세 부분 그어놨는데, 두 번째 밑줄 부분이에요. 두 번째 밑줄의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이게 영화 수업에서 그 택배 노동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그 미안해요 리키요. 이거는 좀 전에 수업하신 최지혜 선생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수업에 썼는데 너무 좋았어요. 미안해요 리키로 애들하고 수업해보시는 거 권하고요. 이게 택배 노동자가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가정에 이제 균열이 막 생기고 막 가정 불화 생기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애들한테 생각을 일으키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이전 같으면 불쌍하지 이것 봐 우리 관심 가져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절대로 상대를 대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도 실패했거든요. 애들한테 관심 가져야지라고 말할 때 제가 실수로 애들이 주인공이 리키거든요. 리키 너무 힘든데 직업 바꾸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길래, 야, 이 사람 자본금도 없고 특별하게 가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내가 자신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몸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 대상화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생각하는데도 자꾸 삐뚤어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미 해버렸지만 애들한테 사과하고 고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쓴 건 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이거였어요. 다시 152쪽 보겠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패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지탄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자신의 무신함과 잔인함을 감추기 위해 더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다면 제3자인 누군가가 방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 누군가를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이는 우리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이게 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애들 진짜 잘 썼죠. 알아봐준 장수미 선생님. 광주로 제 사랑을 전하죠. 네, 이게 활동 초점이었습니다. 이게 활동 초점이었고요. 이 글이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저희가 국어 잘하는 애들 항상 3등급이잖아요. 얘도 3등급이야. 그래서 저희는 막 이런 애들이 더 좋은 걸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래 잘 쓴 애들 말고 다른 애들도 같이 잘 쓸 수 있게 하는 게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154쪽에 결국에 수업 목표를 제가 진하게 써냈습니다.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게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너무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조자야 라는 동조자성을 인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선생님, 제가 이 원고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친구들이 사례 보고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마련해서 썼지? 그냥 영화만 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틈틈이 애들한테 보여주는 자료가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제가 154쪽에 지금은 없는 시민이라는 책 제목 써놨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이게 젊은 사회평론가가 쓴 책인데 30대 초반인가 그래요? 그 젊은 사람 입장에서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많이 어렵지 않아서 애들한테 쪽글로 제시하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평소에 애들은 이런 걸 읽고, 그러니까 리키 읽고 토의하고 할 때 제가 초점 잡는 자료로 그런 걸 내줬어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쓴 거죠. 그래서
뭔가 발판이 되는 자료 활동을 계속 넣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 자질이 훌륭한 애도 있고 막 이런저런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다 똑같은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이거든요. 발판을 어떻게 놓느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토의할 때 사고를 예리하게 하는 방식을 교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155쪽에 토의 시간에 그러니까 영화 보고 토의하게 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써놨는데요. 애들이 이제 토의한 질문이에요. 토의한 내용들인데 일단은 애들한테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서 살릴 것과 뺄 것을 정해요. 살릴 걸 그냥 싣는 게 아니라 이건 다듬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래요. 지금 여기 155쪽에는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내놓는 질문이 중요한데 156쪽부터 제가 사례를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택배 노동자인 리키가 그 공급소랑 부당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당하는 일들이에요. 리키 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토의 주제 만들려고 하면 이런 거 만들어요. 각자 생각하는 행복한 직업. 이게 또 가족끼리 불화 나오니까. 각자 생각한 행복한 가정. 좋은 직업의 조건은? 이런 거 묻는데 저는 착한 교사와 애들한테 가치 있는 경험을 지어주는 교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착한 사람 많잖아요. 애들이 열심히 막 만들었어요. 토의 주제를. 열심히 안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막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언급해줘야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다 언급해준단 말이에요. 저는 좋은 수업은 착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을 소중하게 대하는 건 애들이 쓴 걸 일일이 다 읽어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경험을 하는 자리에 걔네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존중 아닌가? 얘네가 막 이렇게 지금 각자 생각하는 행복한 직업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156쪽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있죠. 가족의 행복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일을 하며 자녀를 방치하는 리키와 애비의 가치관은 옳은 것일까? 라는 질문은 정말 토의를 파괴하는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리키랑 애비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의를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없앤 자리에 진짜 이거 밀도 있게 사고를 이끌어 나가는 경험을 하는 자리에 애들을 세워주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요. 어이없는 질문 되게 많아요. 어이없는 질문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이 애들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게 됐죠? 라고 하는 건 제가 헛발질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로 토의 한번 해버리면 똥 같은 글 쓰거든요. 안 있음만 못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고요. 지금 157쪽에 있는 것도 그렇죠. 지금 여기서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건 리키의 가정이에요. 리키의 가정인데 애들은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소통하지?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나거든요. 다 빼야 됩니다. 다 빼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제일 마지막 거죠. 택배기사에 대한 실현 가능한 복지 향상. 이거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인터넷 검색해서 이런 복지 향상 방법들 이야기하는 거로는 가치 있는 얘기가 하나도 나올 수 없어요. 정말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제가 그 허순우 선생님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허순우 선생님이 직접 답을 한번 달아봐요라고 말씀하셨다고 한 거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정보에 자기 생각을 결합했을 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의미 있는 정책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막 스웨덴 정책 해가지고 막 발표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지은 선생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임지은 선생님이 바나나를 드리고요. 학생들에게도 뼈를 때려야 하나요? 이건 훌륭한 강사는 강의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10분 뒤에 10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뒤에 봬요.